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이건 저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임금이 죽기 전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남기는 마지막 말이 보통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을 위하라, 신하들을 믿으라, 이런 말들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내가 죽은 후 권도를 조차 나의 상제를 마치라. 다시 말해서 상중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예법이지만 충령이가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으니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왕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이 고기 이야기라니. 하지만 아버지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상 위에 고기 반찬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내관들이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세종 8년 기록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연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하는 공식 자리였습니다. 연회에는 을의 고기 요리가 나옵니다. 너비아니도 나오고 맥적도 나오고 온갖 고기 요리가 큰 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상에 올라온 고기의 양이 아랫사람들 상보다 적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관련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담당 상궁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마 잠깐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왕의 상에 고기를 적게 올린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책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다고 소문난 왕이 고기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을 그들은 그날 처음 봤을 겁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고기에 집착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고기가 없으면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아침 수라를 받을 때도, 점심 수라를 받을 때도, 저녁 수라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가 보여야 수저가 움직였습니다. 실록에는 제가 고기와 관련해서 한 행동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2년에도 고기 이야기가 나오고, 세종 4년에도 나오고, 세종 8년에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관들은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주상께서 오늘도 고기를 드셨다. 고기가 적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기록들을 보면 참 민망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실록을 읽으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위대한 성군? 아니면 그냥 고기나 밝히는 왕? 조선왕 조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관들은 왕이라고 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500년 후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려질 테니까요. 너비아니, 맥적, 삼색전. 저는 이 음식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너비아니는 얇게 점인 쇠고기를 양념에 재워 구운 건데 그 맛이란.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았습니다. 맥적은 돼지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구운 것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삼색전 중에서도 고기로 만든 전은 별미였습니다. 수라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고기 요리를 찾았습니다. 고기가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하루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보이지 않으면 혹은 양이 적으면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왕이 고기 때문에 불안해하다니. 신하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연회가 있을 때마다 고기 준비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주상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니 넉넉하게 준비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를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입맛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절약하라, 검소하라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고기 없는 밥상은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종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까지 남기신 겁니다. 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저는 그 유언을 들었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기. 그것은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상께서 너무 살이 찌셨으니 함께 사냥이나 가시지요. 아버지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상황이 되신 후에도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25이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옷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턱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냥을 좋아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권하셨습니다. 같이 가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경연이 있습니다. 내일은 신하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못하는 거였습니다. 20살 무렵부터 허리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을 허리에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꼿꼿이 서 있어야 하는데 허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어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풍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고 뜸을 떴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척추가 점점 굳어가는 병입니다. 척추뼈들이 염증으로 서로 붙어버립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만 쉬면 다시 뻣뻣해집니다. 저는 이 병을 숨겼습니다. 왕이 아프다는 걸 신하들이 알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꼿꼿이 섰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말을 타는 것, 활을 당기는 것,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 이건 제 몸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저 녀석은 사냥을 안 가려고 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게으른 건가, 운동이 싫은 건가, 아니면 그냥 책만 읽고 싶은 건가? 저는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픕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있으면 덜 아팠습니다. 서 있거나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국정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학문을 좋아해서 책상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픔을 피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는 제게 위안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쑤실 때 수라상에 올라온 고기를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순환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살이 쪘습니다. 살이 찌니 허리와 무릎에 더 부담이 갔습니다. 더 아프니 더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더 움직이지 않으니 더 살이 쪘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 4년 제 나이 26이었을 때입니다.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주상께서 좀 더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왕이 너무 뚱뚱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제 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전에 누우면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뒤척였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무릎이 아프고 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완벽주의자라는 소리를 듣는 나도 내 몸은 통제할 수 없구나. 나라의 문자를 만들고 법을 정비하고 과학기구를 만들면서도 정작 제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끊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픔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종 13년 제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경고 신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습니다. 저는 어이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종 13년 제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물을 들이켜도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밤에도 물을 찾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자다가 또 물을 마셨습니다. 어이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이는 소갈증입니다. 소갈증.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살이 빠지는 병. 지금 사람들은 이걸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하지만 조선시대 어이들은 이 병을 제대로 고칠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9살 때였습니다. 세종 7년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질도 왔습니다.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휴식을 취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야 할 제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구해야 할 학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몸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35이 되던 해부터 풍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특히 심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등 위에는 부종이 생겼습니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관들이 옷을 입혀줄 때마다 등이 닿으면 아팠습니다. 자리에 누울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등이 닿는 부분이 욱신거렸습니다. 매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발도 문제였습니다. 수종다리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을 신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를 다리에 달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수전증이라고 했습니다. 붓을 잡으려고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쓰다가 멈춰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직접 초안을 쓰고 싶었는데 손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눈이었습니다. 41살이 되던 해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책은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을 수 없다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신하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다니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눈의 혈관이 망가진 겁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한 걸음 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제가 얼마나 눈을 혹사했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어떤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눈을 혹사했습니다. 실록에는 제 질병 기록이 50건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긴다. 어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통이 나으면 이질이 왔고, 이질이 나으면 풍질이 왔고, 풍질이 조금 나으면 부종이 왔습니다. 제 몸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침도 맞았습니다. 뜸도 떴습니다. 약수도 마시러 갔습니다. 온천에도 갔습니다. 신하들이 권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전하, 이 약이 좋다고 합니다. 전하, 저 온천이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몸은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육식 때문이었을까? 운동 부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앉아서 일한 탓이었을까?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아마 다 맞을 겁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도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신하들과 회의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침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눈도 손도 모든 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고 결국 병든 왕.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신하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세종 25년, 제 나이 46이었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잊혔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시기에 제가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는 게 말입니다. 35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훈민정음을 구상했고 추구기를 만들었고 해시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건강을 챙기며 편하게 사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일하느냐.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니까요. 백성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수라를 받고 경연에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문서를 읽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신하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여전히 먹었습니다.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많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한데 글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 좋을까? 어떤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논의했습니다. 중국 사신들 몰래 작업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저나 한자로 충분합니다. 굳이 새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한자를 모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글자를 주고 싶었습니다. 눈이 아파도 작업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도 붓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28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치구기도 그 무렵에 만들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재는 기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해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앙부일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구 모양으로 만든 해시계였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서둘러야 하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세종은 고기만 밝히는 왕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종은 운동도 안 하고 뚱뚱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비만이었습니다. 세종은 병들어서 종합병원 같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온갖 병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약한 몸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구들을 발명했습니다. 법을 정비했습니다. 국토를 넓혔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32년, 제 나이 54이 되던 해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침전에 누웠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둘러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운동을 하지 않은 것, 몸을 돌보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만 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고기를 좋아해도 운동을 싫어해도 병들어 있어도 그래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제 편안함을 선택하느냐, 백성들의 행복을 선택하느냐.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글자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합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뚱뚱했던 왕이 만든 글자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이룰 것인가입니다. 저는 고기 덕후였습니다. 비만왕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몸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기억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